볼까요? 다음 인사고과 오류에서 고과 대상자의 특정한 고과 요소로부터 받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고과 요소까지 영향을 미쳐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향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 구성원이 어떤 능력과 실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일을 잘했나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어찌됐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감정이 개입됨으로써 또는 어떤 그런 편견이 개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들의 유형과 각 오류의 개선 방향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관대하게 좀 점수를 후하게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가자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고과 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 구성원 평가받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또는 원망 듣기 싫어가지고 피평가자 평가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할 때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죠. 점수를 다 후하게 줘버리는 거죠. 자, 반대로 가혹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점수를 짜게 주는 겁니다.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낮게 주는 걸 우리가 가혹화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두 가지 오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강제할당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문항이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점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만점은 30점 이상 또는 중간은 50% 또는 제일 낮은 거는 20%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할당을 해서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되고요. 평가 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거 평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훈련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을 갖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은 가혹화와 관대화가 너무 점수를 짜게 주거나 또는 후하게 주는 거라면 얘는 다 중간으로 기둥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고과자가 평가 방법을 잘 모를 때 모르겠어 나 그냥 다 보통 줄래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낮게 줬을 경우 구성원들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게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걱정돼서 그냥 중간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점수를. 이것도 아까 다른 두 가지 방법처럼 강제할당법으로 이제 좀 방지할 수가 있고, 평가하는 사람한테 인사평가 이거 왜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방법을 이해시키고요. 또는 그 중간치에 대해서도 또 세분하는 거죠. 중간 내에서도 또 몇 단계로 쪼개서 그 자체적으로도 또 추가적인 분산이 있게 하고요. 평소 부하들하고 일상의 접촉을 늘리고 면접 기회를 줘서 이 부하들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으면 중간을 쏠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직무수행 과정, 평소 직무수행 태도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비오류라고 하는 것은 나와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 때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의 평가 기준을 고집하려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신고법이나 자기평가법 등을 도입해서 부하가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 편차를 파악해서 요인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혹 효과, 후광 효과, 영어로는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왜 그 부처님 뒤에 이게 빛이 쫙 하고 이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어떤 한 면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함께 평가해 버리는 걸 우리가 현혹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면 평가,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 내에서 직장 상사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동료, 고객, 거래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게 해서 좀 현혹 효과를 이게 중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결과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최근 효과는 최근 일 갖고 평가하는 거죠. 가장 최근 여태까지 잘했다가 한번 실수했어요. 또는 여태까지 나랑 관계가 좋았는데 한번 관계가 틀어졌어. 근데 이런 최근의 일 가지고 아이 나 이 사람 최근에 나랑 싸운대. 이런 식으로 최신의 일이 인사효과에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최근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곡과 대상자 평가받는 사람이 받는 어떤 호의적인 인상 또는 비호의적인 인상이 자 요거죠. 다른 요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우리가 아까 이거 뭐였어요? 바로 현혹 효과였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다음 중 승진 판단 기준이 되는 측정 기준과 측정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승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자, 승진 관리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정성의 원칙, 즉 승진 보상의 크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기여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런 공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승진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 크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때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승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근속연수라든지 뭐 직무수행 실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승진이 가능해야 되고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적정성, 그러니까 제때 적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승진할 수 있게끔 적정한 크기로 하는 것이 이 적정성의 원칙이고요. 공정성의 원칙은 자, 조직 구성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배분하는 거죠.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가 갔는지의 여부예요. 승진해야 될 사람한테 공정하게 그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합리성의 원칙, 공헌의 측정 기준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한 정도, 공헌 그 정도를 어떤 식으로 이 점수를 이게 수치화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주관적으로 막연하게 하면 이게 나중에 또 불만이 제기되고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헌도와 능력 수준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화할 건지에 대한 원칙이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측정 기준 이게 또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거 다 이제 그 급간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했을 때 몇 점을 받는가에 서 다 수치화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회사에서도 승진할 때 인사고과 갖고 한단 말이에요. 이 측정 기준과 측정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 자, 문제 합리적이란 단어가 힌트예요. 그래서 이것의 여부와 관련된 승진의 기본 원칙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약정수당, 임의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헌법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근로조건의 이 기준을 좀 정해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보장하고 향상하면서 균형 있는 어떤 그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걸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란 뭐다, 사용자란 뭐다, 근로란 뭐다, 근로계약이란 뭐다 해서 이 어떤 그 용어들이 다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 뭐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수당이 법정으로 정해진 게 있고 또는 회사에서 뭐 이제 노사 간의 단체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법정 수당이고 어떤 것이 임의 수당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 내용을 좀 볼까요? 법정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을 말해요. 그래서 아래 나오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산전후, 그러니까 산전, 산후죠. 휴가수당, 휴업수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이제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정한 거를 우리가 임의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족 수당, 직책 수당, 통근 수당, 주택 수당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볼게요. 자, 약정 수당, 즉 임의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법정 수당인 걸 찾으면 되겠어요. 자, 가족 수당, 자, 얘 임의수당입니다. 판매수당도 임의수당이고요. 자격수당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생리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뭐로 봤죠? 바로 법정수당으로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기업이 일정 기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 즉 기업 전체의 평균 임금으로서 사회의 임금 수준, 생계비,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은. 자, 그럼 우선 우리 임금 관리가 뭔가 좀 볼게요. 자, 임금 관리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 임금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임금의 금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 및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거죠. 자, 개선해서 인사관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임금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 임금 관리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임금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임금 사회적 수준, 생활급으로서의 적정성, 승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 한마디로 한 가지 요인만 갖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임금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합리적인 임금이 설정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 임금 관리는, 자, 임금 수준부터 좀 보면 기업이 일정 기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1인당 평균 임금이에요.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1인당 자, 평균 임금은 기업 전체의 평균 임금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근로자의 생계비. 자, 죄송합니다. 자, 근로자의 생계비는 임금 수준 결정의 하한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줘야 우리 직장에 그 종사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생활에 이제 최소한도에 유지할 것들은 유지하고 의식주를 현상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라고 해서 이제 한 시간에 최소한 얼마만큼은 줘라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의 지급 능력. 자, 이것은 임금 수준 결정의 상한선이에요. 우리가 지갑에 2만 원이 있으면 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지급 능력도 임금을 내가 줄 수 있는 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최대, 그 맥시멈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이제 노동시장 요인들이 진짜 이제 구체적인 임금을 결정짓게 되는데,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우리 회사랑 이제 동종의 어떤 그 업을 종사하는 그런 기업, 경쟁 기업들의 임금 수준, 우리가 자 다른 뭐 동종 기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다 200만 원씩 준다 하면 우리도 뭐 200 언저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자,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또는 공급이 굉장히 많아져요 하면 이런 어떤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내려갈 수도 있고 하겠죠. 공급이 많으면 뭐 임금이 좀 내려갈 수 있죠. 너도 나도 일하려고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준 내 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 그러니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이 하루에 근무해야 되는 그 시간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연공급,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 한, 근속연수가 오래 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또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준 외 임금에는 정상적인 노동 이외에 지급되는 것으로 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이 임금 체계에 나오는 기준 외 임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금 형태는 임금의 계산 방법이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 임금의 지급 방법이고요. 고정급제, 능률급제, 특수임금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금 형태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시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이래. 평균 임금. 한 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생계비, 기업의 지급력 이런 걸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바로 임금 수준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성과 배분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성과 배분 제도 내용 볼게요. 집단 성과 배분 제도에는 스캔론 플랜, 러커 플랜, 이윤 분배제, 인프로 쉐어 플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자, 1번 스캔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근로자의 비용 절감을 제한,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에 대한 배분액을 서로 노사가 나눠 갖는 걸 말하고요. 자, 러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협력 체계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를 달성하고 증가된 향상분을 배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은 이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참가해서 참여 의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윤 분배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보상 외에 영업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 회사에 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소유자처럼 생각하게 이끄는 제도고요. 자, 마지막 인프로 쉐어 플랜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물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래 10명이 1시간에 10,000개 만들었는데 8명이 1시간에 10,000개 만들면 그 2명분만큼 인건비 줄여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동시간에 절약된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표준 생산시간과 실제 생산시간의 차이로 인한 이익을 노사가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가는 형태를 인프로 쉐어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과 배분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윤 분배제, 러커 플랜, 스쾰론 플랜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자, 뭐 일당 월급제,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단어네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법정 복리후생 제도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고 회사에서 안 해도 되는 임의 복리후생 제도도 있는데요. 자, 법정 복리후생 제도를 좀 보시면 법규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인 이런 뭐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복리후생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이라는 게 이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됩니다. 자, 4대 보험 뭐 있죠?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4대 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퇴직금 제도, 그 다음에 유급휴식제도 등이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임의복리후생, 여기에는 뭐 홀리스틱 복리후생,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홀리스틱 복리후생은 이제 근로자의 어떤 지덕체,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면서 좀 웰빙,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제도를 홀리스틱 복리후생이라고 하고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이 현재 우리 회사에 종사하는 이 근로자가 연령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뭐 20대 초반, 20대 후반, 뭐 이땐 20대 후반이 되면 이제 가정을 이제 꾸려야 되니까 그에 따른 뭐 결혼 자금 마련이 필요하고, 뭐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자식의 양육에 뭐 대학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보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고 하고,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자,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걸 좀 고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중 복리후생 제도의 유형을 적절하지 않은 거 했는데, 자, 고용보험, 퇴직금, 유급휴식,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법정 복리후생이고요. 금융 및 공제제도, 자, 이런 거는 법정 복리후생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득세.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세금의 이제 국세기부법에 보시면은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 즉 기업, 회사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소득세의 특징을 좀 보세요, 여러분. 개인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과세하고 원칙적으로 세대별,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뭐 물론 공동 경제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남편이 살림을 도맡아 한다든지 아내가 살림을 도맡아 한다든지 하지만 부부가 합산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규정 보시면 유형별 포괄주의, 열거주의, 소득 원천선을 근간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일부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과세는 이제 정해진 과표가 있어서 이, 배, 사, 근, 연, 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기타소득 이런 거는 하나의 과표, 과세표준 갖고 한다는 거고, 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한다는 게 분리과세. 그다음에 이제 원천소득을 미리 끝내서 이제 소득세 그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가 분류과세인데요. 그냥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세율 구조, 누진세율 적용되고요. 부담 능력에 따른 응능 과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과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천 징수 제도. 자, 세원의 탈루를 최소, 그러니까 세금 탈세하는 거 막고 납세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인적 공제, 인적 사항을 고려함으로 인세에 해당하고요. 신고납세제도 해서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 과세함으로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직접세 말고 간접세라는 것도 있고요. 수량에 따르는 걸 우리가 종량세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 쪽을 공부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개인별로 과세. 그렇죠. 원칙별로, 세대별로, 부부별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을 근간으로 한 열거주의 과세 방식 맞고요. 세원, 탈루, 최소화와 납세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한다. 맞습니다. 자, 소득 행위를 고려함으로 행위세에 해당한다? 자, 행위세가 아니고요. 그냥 뭐 여기 나온 직접세나 종가세 이런 단어를 보시고 인적상을 고려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인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18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보기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해서 이렇게 근로 시간을 좀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이 밖에서 근로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근로시간제 유형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용하는 제도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시간 및 그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거고, 집중근무제는 근무하는 이 시간 중에 일정 시간대에는 업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해도 안 하고 전화도 안 걸고 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업무만 할 수 있게끔 딱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집중근무제. 자, 그다음에 재량 근로시간제는 취재, 연구, 뭐 설계 분석 이런 업무 등의 수행 방법이나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이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돼서 일한 시간보다는 그 시간 대비 뭐 어떤 그 성과, 아웃풋에 대해서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노사 간의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자, 그다음에 간주 근로시간제라는 건 근로자의 출장 또는 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한 걸로 해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간주 근로시간제고,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이나 계약 시간, 계약 기간 등이 차이가 있는 걸 말하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온 건 뭐예요? 바로 간주 근로시간제네요. 그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방식. 자, 근로시간제 유형 좀 볼게요. 자, 집중근무제. 아까 18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원격근무제는 정보, 시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사무실이나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서 원격 수업 들어본 거랑 똑같아요. 집에서 수업을 듣는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이제 자택이나 뭐 또는 어떤 좀 다른 기존의 사무실과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걸 원격근무제라고 하고요. 파트타임제는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이게 그 시간 동안만 좀 서포트하는 일하는 방식을 파트타임제라고 하고,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는 하루 24시간 중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파견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선 뭐죠?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바로 1번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되겠네요.
자, 20번.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그러니까 즉 경영자, 사장님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선 불이익 대우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가입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를 뭐 해고하거나 근로자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거죠. 뭐 일부러 외근 많이 주고 전환 이제 좀 한직으로 부서 배치하고 휴직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자, 황견계약. 자, 견은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노랑 개.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이제 하는 걸 말해요. 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또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또는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그러니까 목줄 채우는 계약이 환경계약이고요. 단체 교섭의 거부 행위는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단체 교섭을 체결하는 거를 이제 거부하고 해산시키고 뭐 이런 거를 단체 교섭에 거부라고 하고, 지배 개입이나 경비 원조는 노조의 어떤 운영에 개입하는 걸 말해요. 또는 노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자, 이게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고요. 정당한 단체 행동 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 대우는 뭐 정당한 단체 행위 가입한 걸 가지고 그걸 이유를 근거 삼아서 불이익을 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 사용자의 직장 폐쇄. 이거는 이게 아니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노동쟁의 행위 중에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직장 폐쇄도 있고 이거 말고 왜 조업 계속, 그죠? 이걸 이제 대체 고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쟁의 행위입니다. 나머지 자금 원조, 단체 교섭 거부, 그다음에 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하는 어떤 불이익 대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을 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11월 정기 인사이급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